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한결 살만한 날씨입니다. 덜 춥고요. 하늘도 보신 것처럼 화창한 날씨입니다. 아마 이 겨울에 가장 마지막 따뜻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내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됩니다. 과연 유재수 전 부시장, 현 정부의 정권 실세들과 매우 밀접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구속될까요? 잠시 후에 그의 운명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에서 조국 수석이 청와대 특별감찰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라는 식의 진술을 한 것으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상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청와대 내부에 있다는 그 보이지 않는 검은 손, 누구 손일까요?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노무현 정부 인사들과 친하고 현 정권의 이른바 기호를 받아왔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재수 부산시 전 경제부시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유재수 씨의 힘이 막강했느냐면 특감반원이 특감을 벌였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금융위에 있다가 국회로 영전됐잖아요. 그런데 조사를 벌였던 특감반원이 국회로 유재수 씨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때는 죄송했다 라고 사과를 했는데 그 특감반원에게 유재수 씨가 자네 아직도 원대복귀 안 했나?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상황, 정황들이 곳곳에서 오늘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유재수 전 부시장의 힘이 막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직접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조간신문들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연평 도발 9년 되는 날 김정은이 서해에서 포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은색 더블 트렌치 코트 입고 포격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서해에. 그런데 해상에서 적대 행위를 금지하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서 약속했던 그 지역에서 풀을 쏘라고 보란 듯이 지시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직접 했던 약속, 종이 조각처럼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정면으로 김정은이 어겨버린 겁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무력 도발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포용과 아량으로 북한을 감싸려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면전에다 대고 약속을 깨는 행위로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쯤 됐으면 문 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에게 왜 약속을 어기느냐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 한다는 주문도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유재수 감찰수사관,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했어요. 지금까지는 외압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감찰수사관이 윗선 외압으로 중단됐다라고 검찰에서 털어놨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조국 수석으로부터 내려온 이 수사 무마에 대해서 검찰에서 부인하지 않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를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인비저블 핸드. 과연 청와대에 보이지 않는 손, 누구 손일까? 조국 손일까? 그 윗손일까? 궁금해진 대목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신문입니다. 중앙일보입니다. 홍콩의 구의회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반중파가 86% 휩쓸었습니다. 이 정도면 휩쓸었다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자, 결과 한번 보시죠. 선거 전만 하더라도 홍콩 구의회는 친중파가 327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로 범민주진영, 그러니까 중국에 반대하는 파가 388석을 차지했습니다.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자, 중국이 청년 시위대를 물리적으로 제압할 수 있어도 홍콩 시민들의 마음까지는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반증입니다. 유학 갔던 홍콩 유학생까지 홍콩으로 돌아와서 투표를 한 그 결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선거법 부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당은 고민이 깊습니다. 자, 4+1 한국당 빼고 강행 처리를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이 선거법이 선거의 룰이라는 거죠. 제1야당 파트너 없이 선거의 룰을 변경하기에는 민주당 내부에서 고민이 깊어졌다는 겁니다. 이해찬 대표도 그래도 한국당 빼고 강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냐. 결국 이해찬 대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텐트를 찾기도 했습니다. 악수를 하면서 단식 그만하시고 협상하시자 이해찬 대표가 말했다는데 사진 한번 보시죠.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선거법 철회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자, 황 대표의 건강이 오늘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라는 소식도 나와 있고 조금 전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찾는 모습도 저희 취재기자에 의해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통계청의 2019년 사회조사가 발표됐는데요. 나의 자녀는 나와 달리 계층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희망 섞인 답변을 한 부모가 10명 중에 3명밖에 안 됐다. 정말 서글픈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나의 자식들, 나의 아들, 나의 딸은 나보다는 잘 살겠지 라고 믿는 부모가 이렇게나 줄었다는 겁니다. 2009년 딱 10년 전만 해도 48.3%의 우리 부모들은요, 그래 내 자녀들은 잘 될 거야 라고 믿고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2019년 부모들의 28.9%만이 나의 자녀는 계층 상승하겠지. 뒤집어 말하면 70% 넘는 부모님들은 내 아들, 딸이 나보다 잘 살리라고 기대하지 못한다라고 비관적인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안 좋은 경쟁 상황, 앞이 보이지 않는 미래, 대한민국에 대한 걱정,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사회 결과 조사가 나온 겁니다. 오늘 아침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자, 이 기사도 참 가슴 아픈 기사입니다. 가정의 문제로, 언어의 문제로, 소통이 안 된다는 문제로 삼중고를 받고 있는 다문화 중학생들, 학업 중단한 게 2배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 한번 보시면요. 전국에 이 다문화 자녀들 이렇게나 많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다문화 자녀들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보듬어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학업 중단하는 아이들이 2배나 많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왕따 등의 원인으로 학업 100명 중 1명이 포기한다라고 합니다. 자, 충남 등에서는요. 엄마 학교 등을 통해서 우리말이 어려운 이 엄마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우리말을 가르치는 교육도 엄마 학교 등도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충남 잘했어요. 다른 지자체로 좀 확대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선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가장 인기 있는 소신파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과 바르다 박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춘추관장 모셨습니다. 그리고 전직 앵커 출신의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돌직구쇼의 명품 시그니처 김병인 박사님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가 3가지 준비했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윗선, 인비저블 핸드. 이 손 누구 손이냐? 도대체 누구의 손이길래 그렇게 강할 수가 있느냐? 그 무시무시한 청와대 특별감찰을 한 손에 덮을 수 있느냐? 그 손의 정체, 검찰이 쫓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D-1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건강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바른미래당의 유승민 의원도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찾았고 어제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황 텐트 찾았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요. 그 텐트 철거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강제 집행하겠다라는 의사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뒤통수. 누가 누구의 뒤통수를 친 걸까요?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 약속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자, 문 대통령 과연 김정은에게 항의할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상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탑뉴스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갑니다.
첫 번째 탑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이겁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2억 원 부당 이득의 말로는 과연 어떻게 될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금융위 재직 시절 갖은 비위 혐의에도 불구하고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던 그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노무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과 친하다. 현 정부,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산파와 친밀하다. 각종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영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런데 검찰은 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내일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구속 갈림길 유재수 총 2억 원대 부당 이득을 봤다. 검찰 내부에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겁니다. 어제 검찰이 영장 청구했어요. 내일 10시 30분에 영장 실질심사 예정돼 있으니까 구속되느냐 마냐 결과가 이제 나온다는 거죠. 혐의는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수뢰후 부정처사 뭐 각종 혐의들이 현재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단어 특가법상 뇌물수수, 이 말이 상당히 사실은 어려운 법률 용어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들어서 좀 어린 친구들도 특가법상 뇌물, 이 말은 좀 입에 익은 것 같아요. 이 혐의가 왜 빠졌느냐. 유착 의혹 업체 4곳에서 각각 계산했을 때 뇌물 액수는 한국당 3천만 원 이하다. 뇌물 5천만 원 수수를 우선 적시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2억대 부당 이득을 의심하고 있어요. 영장엔 유재수 씨의 동생 유착업체 취업 혐의가 포함되어 있는데 급여가 1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상당한 금액이죠. 제3자 뇌물 혐의 적용했다. 토탈 총 합치면 부당 이득은 총 2억 원대다. 5천만 원 1억 5천 더해서 2억 원대 부당 이득으로 현재 검찰은 추정하고 있는데 더 있지 않나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보세요. 정말로 잘 나갔던 유재수 전 부시장, 전 정부, 전전 정부의 일이 아니라 현재 문재인 정부 내에서 영전에 영전을 거듭했던 그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김배은 박사님, 네. 검찰 내부에서도 솔직히 고민됐을 거예요. 검찰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조직이긴 합니다만 뭐 검찰이 언제 한번 제대로 독립된 적 있었느냐라는 자수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던 터잖아요. 네.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 분신이라고 여겼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엄청난 수사를 벌였잖아요. 그런데 그에 이어서 현 정권에서 이른바 비호를 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조국에 이어 유재수까지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내부에서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혐의가 워낙 명확하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을 소환 조사한 지 며칠 되지가 않았습니다. 조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동안 사전에 조사되어 있던 내용들이 방대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미 유재수 전 부시장이 휴대폰 등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9월 달부터 검찰은 강제 수사에 돌입합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을 그냥 조사해서 불러들인 것이 아니라 유착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업체들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네네. 관련된 혐의들을 다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특가법상 뇌물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뇌물, 제3자 뇌물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던 이유도 딱 떨어지는 것만 가지고 있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 조사를 통해서 영장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기소하고 난 뒤에 정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검찰은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조국 전 장관 사건이 이슈가 터졌던 게 지난 여름 8월 아니겠습니까? 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고발이 들어왔던 게 올해 2월 달. 한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검찰은 애석하게도 문재인 정부가 워낙 힘이 센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도 수사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빌미로 정권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에서는 이제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얼마든지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다라고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이 대통령이 힘이 세건 적건 간에 언제든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좀 전환될 필요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마지막에 그건 이제 김배민 박사님께서 해석을 해주신 건데 네. 김광산 변호사님 궁금해요.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무리 뭐 윤석열이라 하더라도 자 살아있는 현 정권 조국 수사를 한번 벌였잖아요. 조국에 이어서 좀 인비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이 누구 손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터에 유재수까지 구속영장을 칠까 말까 검찰 내부에서 누군가는 좀 말렸을 것 같아요. 윤 총장님 그래도 좀 지금 2연타는 좀 저거 하지 않습니까? 부담되지 않습니까? 좀 한번 한텀 쉬었다 가시죠 라고 뭐 정무적인 소위 판단했던
검찰 내부에 측근도 있을 거고. 아닙니다, 총장님. 증거가 나오는데 세게 가셔야죠. 라고 말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는 윤 총장은 좀 고민 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제 유죄수 전 부시장에 대한 수사 자체는 사실은 이제 7개월 전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왜 7개월까지 이렇게 묵혀놨을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그 전에 내사를 은밀하게 진행해왔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유재수 전 부시장만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 공무원에 불과하죠. 그리고 이제 전에 금융위 정책국장 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높은 그런 직위에 있던 사람들 뇌물죄로 구속된 사람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마 유재수 전 부시장을 조사하게 되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론 뇌물 받은 건 중요하지만 특별감찰반에 대해서 감찰을 중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덮었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검찰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주저했을 거라고 봐요. 이 수사를 원칙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느 선에서 마무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고민이 많이 있었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원칙적인 모든 수사가 진행이 되고 그럼 저 고발장 자체도 이제까지 우리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뭉갠다고 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뭉갤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봐요. 그런데 뭉갤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저 부분은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워낙 엄격하고 원칙적으로 했잖아요. 근데 유재수 부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일단 감찰이 중단이 됐어요. 그것부터가 굉장히 의혹이잖아요. 근데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서 금융위에다가 통보를 했는데 정식 통보도 않고 비공식 통보를 해요. 그럼 비공식 통보하면 사표 받아야 하잖아요. 사표 받아야죠. 그리고 징계위원회 열어야 하잖아요. 근데 금융위에서 징계위원회 안 열고 그것도 뭉갰다. 오히려 금융위원장이 자기보다 하급직인 사람한테 야 사표 좀 쓰고 나가라. 제발 좀 나가라.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표를 쓰고 나갔는데 지금 언론에 의하면 그냥 사표 쓰고 나간 게 아니고 또 국회에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소위 영전했다. 그렇죠. 그 수석전문위원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시의 경기부시장으로 갔어요. 검찰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론에 보면 감찰했던 감찰 반원이 유재수 부시장을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국회에 있을 때. 그건 저희가 잠시 후에 또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지만. 여기서 이제 잠깐 짧게 얘기하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왜 이 감찰반을 거기를 찾아갔겠어요? 그건 이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터치할 수 있는, 감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부담되는 거 할지 말지 다 고민하고 결과 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면 특감반원들이 한 3명 이상이 나와서 위에서 이거 중단하라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검찰은 고할 수밖에 없어요. 영장 발부될 거라고 보세요? 구속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는 우선적으로 5천만 원 그리고 동생 취업 관련해서 영장 범죄 사실 적시를 했지만 추후에도 더 나올 가능성이 많다. 이런 취지로 이제 재판부를 설득할 거라고 봅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유재수 조사를 시작으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그런 고민을 다 거쳤다라는 관측입니다. 자, 그런데 유재수 전 부시장이 조사 다음 날 이른바 비위 의혹 업체 대표와 만나서 소위 입맞추기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의 이야기도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시점이 조사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지난 22일 검찰 조사 다음 날이에요. 오후 3시 서울 도곡동 자택 인근 카페에서 유착 의혹 A업체 대표와 유착 의혹 B업체 대표와 유재수 전 부시장이 만났다는 거예요. 1시간 30분 동안 대화했다는 거예요. 이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이에요. 기자들한테 이게 딱 걸린 거죠. 그런데 취재진 질문에 유재수 전 부시장이 답변을 거부하면 안 된다. 혹시 우리가 대화를 나눴던 카페 대화를 녹음했느냐? 녹음했다면 이거 지우고 가야 한다. 라고 취재진에게 뭔가 예민하고 달리 보면 뭔가 위협적인 그런 반응까지 보였다라는 기사도 오늘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정화 대변인. 네.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유착 의혹받는 업체 대표와 만나서 1시간 30분 동안 밀담? 이를 발각한 취재기자에게 녹취 다 지워. 어떻게 보세요? 일단 두 가지로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선은 그 유재수 씨가
최근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부터 청와대 핵심 인사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보면 이 건이 종료가 된 게 사실은 작년 여름이고 그 이후에 이제 검찰 수사가 9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여전히 유재수 씨는 본인이 이런 혐의로 이렇게 심하게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그 뒷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충 무마되고 넘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전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아서 핵심 인사와 전화하는 통화 기록도 흔적을 남기고 이렇게 검찰 조사 받으면서 바로 유차업체 대표하고 만나서 밀당하는 모습도 기자들한테 노출이 되고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사안을 여전히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그러니까 어딘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저렇게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쉽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전히 취재하는 기자한테는 강압적으로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이게 검찰 소환조사 받고 난 다음에 바로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런저런 준비 내지는 본인이 했던 혐의 내용 중에서 검찰이 알고 있는 부분을 유차업체 대표와 입맞추기 위해서 저렇게 바로 수사 이후에 가서 얘기를 해서 1시간 반 동안 하면서 그동안 상황을 조율했던 거 아니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전체 금액 액수가 뭐 2억이라고 하지만 그거보다도 저는 뭐 훨씬 더 많은 편의를 받았으리라고 보여요. 숫자적으로만 딱 2억이라고 특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뭐 생활하면서 있었던 이런저런 편의를 많이 받았는데 과연 검찰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네가 나한테 준 거 10가지인데 검찰은 지금 현재 5가지밖에 모른다. 우리 대충 이 정도 얘기해서 정리하자라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뉴스 중에 시청자 여러분 가장 황당한 뉴스는요. 이 유재수 금융위 재직 시절 국장에 대해서 특감을 벌였던 청와대 특별 반원이 유재수 씨가 민주당으로 영전하고 나서 사과를 하러 찾아갔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감찰을 벌였던 특감 반원이 감찰 대상자, 비위 대상자에게 사과를 하러 찾아가는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몰라봬서 죄송하다. 사과하러 갔다가 면박만. 유재수 금융위 재직 때 비위 적발 후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게 되죠. 그런데 영전한 이후에 비위를 감찰했던 청와대 특감 반원이 유재수 씨에게 사과를 하기 위해서 국회에 방문했다는 겁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요. 이 A씨 특감 반원이 오해를 풀기 위해 사과하고 싶다라고 찾아가서 말을 하자 유재수 전 부시장이 나에 대해서 감찰하고도 당신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냐? 라고 면박 줬다는 거예요. 너 아직 옷 안 벗었어? 원대복귀 안 했어? 이거라는 거죠. 너 아직도 명줄이 붙어있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뜻 아니에요 이거? 이 노컷뉴스 보도가 사실이라며 감찰 대상에게 되려 몸 낮춘 수사관이라는 거죠. 그만큼 유재수의 힘이 얼마나 세냐라는 의문을 노컷뉴스는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실세의 비호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노컷뉴스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도 이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담당 특감 반원 얘기로는 감찰이 중단된 이후에 유재수를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그 특감 반원이 유재수를 감찰 조사하고 그 이후에 자신에 대한 투서가 들어간 이후라고 합니다. 유재수가 그때 그 특감 반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 아직 복귀 안 했어요? 형사처벌되어야 할 그런 사람이 자신을 조사한 사람한테 당신 왜 아직도 청와대에 그대로 있느냐? 자, 지금 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도 그렇고 노컷뉴스 보도도 그렇고 김태우 수사관도 그렇고 동일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장현 교수님,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 에피소드를 바라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특감을 벌였던 특감 반원이 가서 사과를 하는 일이 얼마나 힘이 센 겁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을 떠나서 참 이 상황 자체가 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상황이고 그게 또 지금 현 정부, 그러니까 촛불로 우리가 지금 바꿨다라고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는 이 정부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벌어졌다라는 것도 좀 개인적으로는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도 이 사람의 뭐 죄를 떠나서 감찰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행정만 보더라도 이건 좀 정상적이지 않고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이야기 우리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사를 벌였던 감찰 반원에게 오히려 투서가 들어가고
투서를 받은 감찰 반원이 자신이 감찰했던 대상한테 가서 오해 풀기 위해 왔습니다. 누가 봐도 좀 뭔가 이렇게 읊조리는 듯한 이 분위기에 아직도 청와대에 있느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지금 우리 계속 그 윗선, 인비저블 손이 누구냐, 핸드가 누구냐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쩌면 이게 맨 위까지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저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도 같아요. 아직 청와대에 남아있느냐. 그렇다라면 중간에 수사를 무마한 사람이 누구냐. 그게 만약에 조국 전 장관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했을까.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또 계속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번 사건은 계속 친노. 그러니까 예전 노무현 정부의 뭐 누구,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누구라기보다는 전 이 부분도 좀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미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이 계속 언급되는 것 자체도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팔아서 지금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커지는 것 같은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이제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번 기회에 좀 명명백백하게 관계자들이 싹 다 저는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물론 수사가 제대로 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오고 있는 증언들조차도 우리가 지금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나오는 거 참 속상하네요.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 당신은 아직도 청와대에 남아있냐라는 발언이 정말 이 기사대로 사실이라면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 대목인데 자 박용진 의원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이 국감이나 여러 국정조사 때 뭐 스타 국회의원이잖아요. 금융위 관계자들 혹은 뭐 대기업 관계자들 상대로 많이 질타도 하시고 날카로운 질문도 하시고 그렇죠? 많이 혼내기도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혹시 그때 잘 몰라 뵀습니다. 나중에 찾아가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요? 예. 아니요, 오히려 그쪽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은밀하게 연락을 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적 없다. 사과한 적 없다. 네, 그렇죠. 그럼 날카롭게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나서 사과한 적 없는데 이 특감반원은 왜 그렇게 날카롭게 조사하고 나서 찾아가서 사과한 걸까요? 뭘 그렇게 돌아서 물어보십니까? 저는 국회의원이고 그분은 특감 반원이니까 오히려 직급이 낮고 본인의 어떤 두 가지겠죠. 정말로 자기가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해서 그거를 사과하러 갔을 수가 있고 아니면 나보다 훨씬 힘이 세거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내가 잘못 건드렸나 보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 때문에 본인의 보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이 사건 전체를 놓고서 딱 네 글자로 제가 표현을 하면 어리둥절이에요. 어리둥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하는 겁니다. 보세요. 이미 금융위 내부 제보에 의해서 이 사람이 좀 이래요. 근데 그 내부 제보라고 하는 게 사실 그렇습니다. 진짜 저 사람 꼴보기 싫어. 나랑 경쟁 상대야.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아웃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보고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보 내용이 사실이면 둘 관계가 어쨌든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원칙대로 수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수사를 하고 처분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느닷없이 중단됐다는 게 여러 증언이면 그거 자체가 저는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두 번째, 금융위 내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보가 있었고 감찰을 통해서 속속 상황이 확인됐고 금융위 자체에서도 조사를 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고 확인을 했는데 본인이 보도에 의하면 본인이 그래 일부 내가 받은 적은 있어 근데 이거 대가성은 없어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하면 그 보도가 맞다고 한다면 금융위가 이거를 사표를 수리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사표를 수리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직자들 누구 하나도 자기가 뭐 일을 잘못 저지르고 규칙이나 법령을 어겼을 때 에이 나 몰라 나 사표 쓰고 그냥 집으로 갈래 못 갑니다. 내부 감찰 다 끝내고 내부 조사 끝나고 그에 대한 처분이 끝난 다음에나 사표가 수리되고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두 번째 어리둥절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어리둥절은 어쩌다가 이 양반이 국회로 왔나. 전 그것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무위에 있었으면 봤겠죠. 이분이 왜 정무위로 왔지? 아니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으로 왔지? 이렇게 물어봤을 텐데 저는 그 사이에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갔어요. 날라갔잖아요. 날라갔다뇨. 하여간 갔어요. 걸어가셨겠죠. 갔더니 하여간 유치원 3법 때문에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사이에 보니까 거기 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추천했다는데 누굽니까? 저도 그걸 어리둥절이에요. 왜냐하면 그 영전 그러는데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차관 복급이에요. 높은 데죠. 1급이네요. 근데 이게 이쪽 저쪽에서 문제가 있었던 분이
사표 딱 던지고 나 안 해! 그러고 갑자기 국회로 왔다 그러면 이거 진짜 어리둥절한 근데 얘기거든요. 정무위에 끝까지 있었어야 이 전모를 아는데. 뭐 전모라기보다는 물어는 받겠죠. 왜 오셨냐고. 예. 그래서 이 전체적인 어리둥절한 상황을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이 김용범 지금은 기재부 1차관으로 가 있는데 김용범 부위원장은 왜 그 수표를 한다 사표를 받아줬냐. 이게 좀 궁금하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는데 마침 오늘 보도를 보니까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수사를 해야 되겠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검찰이 금융위까지 조사할 방침이에요. 박용진의 어리둥절이 국민들의 어리둥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상식을 어리둥절. 벗어난 이런 일들은 반드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어리둥절이라고 표현했는데 일각에서는 어리둥절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유재수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1부속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 역할을 했다. 현 여권 핵심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름들까지 오늘 조간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재수 씨가 청와대 근무 당시 민정비서관은 실세 이호철, 민정수석은 현 문재인 대통령, 친문 핵심 경남도지사 김경수 행정관과도 함께 근무. 보세요. 이호철, 문 대통령, 김경수 이런 분과 함께 근무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친분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어리둥절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건 아니냐? 세간에서는 이런 얘기 나와요. 친하신 분들이 좀 센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좀 셉니까?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에 대한 특히 이호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삼철 중에 한 명으로 불리우는 또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가깝다라고 알려져 있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다만 조금 전에 있었던 그래픽에서 한 가지 조금 그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있었던 것은 2004년 2월까지 일이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가 유재수 씨가 청와대에 파견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겹쳤는지에 대한 여부는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민정수석실에서 몸을 담았던 것도 사실이고 제1부속실에서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 유재수 씨 같은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에 오기 전까지는 재정경제부의 4급 국장으로 있었어요. 보통 재경부에서 청와대로 파견을 가게 되면은 금융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있기 때문에 경제수석실 정도로 파견되는 게 통상적인 관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민정수석실에 갔다가 그리고 나서 제1부속실에서 대통령을 의존하는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정책적인 일보다는 정무적인 일이 훨씬 더 많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김경수 지사 등 여권의 핵심 실세들과 두루두루 넓은 인연들을 형성했을 거라고 아마 이를 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저는 제일 황당한 게 앞서 유재수 전 부시장에게 이 특감반원이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냐면 작년 4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찾아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이 사람은 특별 감찰하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하지 말라고 해갖고서 무마가 됩니다. 이 사람은 영전하게 되는데 이 감찰했던 특별 감찰 반원한테 투서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특별 감찰 반원이면 저는 오해를 할 겁니다. 야, 내가 센 사람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났네. 그래서 그런 찾아갔다. 자존심을 뭉갠 상태에서 찾아간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릎 꿇은 거다. 그렇게밖에 유추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는 이런 방식으로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것은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거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죠. 유재수 전 부시장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일을 있게 되는 과정 속에서 과정은 정말로 기회는 평등했던 것이고 그 특별 감찰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공정했으며 그 끝에 결과는 정의로웠는지를 묻게 된다면 아마도 사람이 먼저다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의 철학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참으로 결이 다르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과거 2NE1의 노래, 굉장히 오래전에 유행했던 노래기도 합니다만은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 지금 유재수 전 부시장이 보여주고 있는 이 같은 행보가 사실 그 노래와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이를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 수많은 공직자들이 과연 이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신뢰와 공정성이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일에 대한 진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바로잡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 이 일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에서 아침에 지금 보도한 내용이 저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호철 행정비서관, 그다음에 문재인 지금은 대통령, 그 당시 민정수석 그리고 김경수 행정관과 같이 일을 했다. 이제 이 얘기가 혹시 이런 고리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저분들이 공인이니까 이름을 이렇게 엮어서 쓸 수는 있는데 저렇게 되면 조금 지금 흘러나오는 기사하고 수사 내용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 실세하고 막 열심히 통화했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일을 켜는데
그 공직에 있지 않은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지금 경남도지사로 가 있는 김경수 본인도 지금 재판 때문에 여러 가지 힘겨워하고 있는데 저런 일을 뒷배를 봐주는 이런 일을 한다고 엮어내기에는 좀 무리한 기사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분들 공인이니까 뭐 감내해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무슨 친문회, 뭐 친노예 이렇게 가는 거는 좀 무리하지 않을까. 좀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깊어집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박윤진의 마지막에 이게 누구 손이냐. 국민들은 제일 궁금한 게 이거 아니에요. 누구 손이냐. 보이지 않는 손 누구 손이냐. 특감 반원이 감찰을 벌였는데 찾아가서 죄송하고 유재수 씨에게 오히려 아직도 청와대에 있어? 라고 면박을 받을 만큼 강한 손이 누구냐 있다면 검찰은 이걸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렇게 입을 열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임년 박형철 조국이 지시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검찰의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는데 박형철 비서관이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라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국을 직접 불러서 감찰무마 경위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별건의 수사였지만 이제 조국 수사와 유재수 수사가 하나의 수사가 될 가능성 굉장히 지구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지금 커졌다는 거죠. 법조계에서는요. 수사로 감찰 보고서 신빙성이 증명된 만큼 조국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조국 전 장관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과거의 대화인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청와대 민정수석의 특감반의 레벨을 놓고 보면 특감반원이 있습니다.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데스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이인걸 특감반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있습니다. 박형철 비서관 위에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네, 조국입니다. 네. 제가 누굽니까?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민정수석 조국이 감찰 중단 지시했다라고 그 밑에 있는 데스크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박정원 대변인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제가 좀 짧게 하나 물어보고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잘 나가는 청와대 특감반원이 감찰했다가 이게 무마되면 조사했던 사람한테 가서 사과한 적 있었습니까? MB정부 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보다 특감반원이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 이런 일도 없었어요? 그런 일도 없었고 사실은 그 특감반은 너무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캥기니까 어디선가 엄청난 힘이 오고 심지어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투서가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투서는 특감반원이면 일개 정보 형사일 텐데 투서가 들어온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어디선가 뒷조사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무마뿐만 아니라 그 특정해서 찍어내기까지 이 정부에서 했다는 얘기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 형사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몰려오는 먹구름을. 특감반원 입장에서 그랬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가서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고 나와서 어떻게든 찾아가서 사과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자, 특감반 이 지휘계통상 조국 밑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 데스크 반부패 비서관이 지금 조국 민정수석 지시로 유재수 감찰을 중단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진술에도 불구하고 정말 조국 선에서 알아서 중단 지시했을까? 아니면 조국 위에 누군가가 넌지시 이야기를 주었는가? 라는 궁금증은 남아요. 저는 이제 개인 판단이니까 조국 수석 혼자 판단을 했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전에도 제가 기회 있을 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뒤에 무언가가 큰 물건이 있으면 민정수석 혼자 판단 못해요. 누구랑 상의합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주변에 있는 주요 수석들과 실장과 같이 열어놓고 상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건이 큰데 내가 어떻게 혼자 다 감당을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봐왔던 조국 전 장관의 행태 이런 걸 보면 나 혼자 모든 걸 다 책임질 만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손에 장을 쥐고 단언컨대
누구랑 분명히 상의를 했을 거고 그거는 필시 어느 티타임에서라도 실장, 수석 뭐 이런 범주 내 본인보다도 위의 범주 내에서 상의를 했고 공유를 해서 그 공유의 결과 중단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박정환 대변인께서 이제 청와대에 근무하셨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견해를 그렇게 표현을 해주신 건데 간단치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러면 조국을 넘어서 누군가가 있는 건 아니냐? 검찰은 이 부분을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재수 수사 급물살, 검찰의 수사 핵심은요. 조국 당시 민정수석 누구의 청탁 혹은 누구의 오더, 누구의 부탁 혹은 누구의 의견을 받고 박형철 비서관에게 감찰 중단을 지시했는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외압에 중단됐다. 특감반원의 진술 번복. 유재수 의혹을 직접 감찰했던 전 청와대 특감반원 검찰 조사에서 외압 없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에 윗선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실토했다.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 선선히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오늘 조간 보도에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조국 넘어서 또 다른 실세 유재수 구하기의 입김 일각에선 당시 조수석이 처음엔 유재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감찰을 허가했다가 뒤늦게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고 감찰 중단을 박형철 데스크한테 지시한 건 아니냐. 검찰은 현 정권 실세 개입 의혹을 본격 수사 중이라는 건데 자 검찰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청와대 출신의 박정환 대변인은 비욘드 조국이다. 검찰 출신의 김광선 변호사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조국 넘어서 누군가가 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수사를 할 때 검찰이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윗선을 밝히는 데 있어서 어려울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했었는데 의외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려나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감반원들이 그런 뭐 위의 지시보다도 알아서 중단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민정수석까지 타고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특감반원들이 처음에는 뭐 외압 없었다고 얘기했다가 검찰에서는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또 한 명도 아니고 한 3명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위에가 바로 이제 이인걸 특검반장인데 이인걸이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자세히는 안 나와 있지만 거의 인정한 걸로 나와 있고 예. 더군다나 민정수석이 바로 밑에 있던 박영철 반부패 비서관이 감찰 중단하라고 민정수석이 지시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 가도 민정수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민정수석이 사실은 감찰하겠다고 할 때 이걸 승인해 줬다는 거예요. 승인해 줬는데 갑자기 이걸 감찰을 중단하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한 것처럼 윗선에서 누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민정수석과 친한 사람의 어떤 부류가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입니다만 처음에는 조국 수석도 유재수 씨가 누군지 어떤 인물인지 모르고 그래 감찰해 허가했다가 나중에 조 수석 유재수 누군지 알고 지금 허가한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이 뭐랄까요 반작용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죠. 근데 민정수석 가정입니다만 민정수석이 처음에 감찰할 때 본인이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감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감찰하고 지시한 것 자체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수사받는데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처음부터 이건 문제가 안 된다고 이렇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무마를 하라고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하면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죠. 근데 분명히 문제가 있고 증거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찰하라고 지시를 했다가 어느 순간에 감찰하지 말라고 지시했으면 자기의 논리적인 모순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은 김남산 변호사님 단 하나의 가능성은 조국 수석이 처음에는 지시하라고 했다가 특감반원이 조사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뭐 내용이 안 되네 멈춰라 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기에는 특감반원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나 액수가 너무 크다라는 것이죠. 내용이 지시 처음에 할 때는 그걸 다 검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해외 관련해서 뭐 유학생 등과 그런 것들을 조사하려는 찰나에 더 이상 조사하지 말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나가버리면 그 다음에는 감찰을 중단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국 아마 전 민정수석이 조사를 받을 때 윗선에서 누가 지시를 했다랄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이 얘기는 안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끝까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묵비할 가능성이 크지만 본인 이전에 지시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조 전 장관은 저걸로 인해서 어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검찰의 수사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 PC에서
음성이 하나 나왔습니다. 녹취 파일인 셈인데 어떤 내용일까요? 정경심 PC에서 조국 조카와의 대화 녹음 파일이 확보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체 내용을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긴 합니다만 현재 조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정경심 씨가 남편의 지위 때문에 도움 주는 게 맞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자 조국 조카 조 씨가 그렇다라고 대화를 했었고 그때 당시 조국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을 했던 때였다라는 겁니다. 조국이 언급되는 녹음 파일은 검찰에 따르면 여러 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아내의 어떤 투자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공직윤리법 위반이 된다는 거죠. 검사 출신 변호사는요. 조국 조카가 조국 지위를 고려해 정경심에게 이익을 주려고 한 점은 뇌물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경심 교수의 휴대폰의 통화 기록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백업을 하게 되면서 컴퓨터에 저장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검찰이 그대로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조국 전 장관을 과연 소환 조사했던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에 관한 여부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핵심은 WFM이라고 하는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직접 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에 대한 수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던 부분들이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알았더라면 뇌물죄로까지 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로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 앵커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저 한두 마디 통화 내용을 갖고 우리가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상 충분하게 조국 전 장관이 알고 있었을 상황들을 검찰이 확보하고 있다면 아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여지가 오히려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소환조사가 다 마무리되고 나면 결과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조국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청구 이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다면 그때 여러 가지 진실에 대한 다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입니다. 이번에는 여의도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 소식인데요. 패치 분위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변수는 황교안 대표의 단식과 건강 상태입니다. 먼저 한국당에 따르면 청와대가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철거하라라고 수차례 의지를 표명해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김도부 의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목숨을 건 이 투쟁을 하시는 대표께서 이 칼바람을 그대로 맞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천막을 다시 쳤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조금 전에 이 천막을 자진 철거하라고 제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이 엄동설 안에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저 천막마저도 자진 철거하라고 하니 다시 한번 저희들은 묻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인지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면 저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라고 말하며 김도읍 의원이 청와대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문자 메시지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직접 한번 여러분께서 보시고 판단을 해주시죠. 분수대 광장이 천막 설치가 불가한 지역입니다. 자진 철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김광진 정무비서관의 문자 메시지가 확실히 김도읍 의원, 한국당에게 전달이 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수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라는 건데 여러분께서도 한번 좀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황 대표가 단식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 천막을 쳤다. 청와대에서는 천막을 철거하라고 한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뜻이냐고 묻는다. 라는 게 현재까지의 팩트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례적인 강제 철거 통보. 이유는 뭘까요?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들, 청와대뿐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도 황 대표 측에게 천막 철거를 요청했다는 거죠. 국유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할 수밖에 없다. 관광공사가 이런 뜻을 밝혔는데 사랑채 인근 시위 농성에 개입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한국당 관계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박용진 의원님. 네. 자, 청와대와 한국관광공사는 황 대표의 천막 철거하라. 안 그러면 강제 철거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청와대 앞에 여러 시위나 1인 시위, 혹은
여러 집회 등등이 이제 근처에서 열리는데 천막은 왜 안 되는지 무슨 법에 근거하는지는 제가 좀 과문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천막을 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유한국당 측 황교안 대표 쪽에서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단식 농성을 하겠다고 찾아갔다가 뭐야? 여기가 안 돼? 그래서 다시 국회로 회군해서 국회에서 천막을 지금 국회 천막 2개가 있거든요. 그 본청 앞에 2개가 딱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다고 했었다가 이제 새벽에 다시 황교안 대표가 노숙이라도 하겠다고 하면서 돌아가서 지금 이 상황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우리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저 문자를 저렇게 보내는 게 적절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광진 비서관이 이제 정무비서관이니까 정무적으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데 법무적으로만 지금 일을 지금 보고 이거 불법입니다. 치우셔야 되겠어요. 라고 보내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경찰 쪽에서는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쪽에서는 법을 집행해야죠.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정무 담당하는 우리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우리 김광진 비서관 같은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좀 잘 무마하기 위한 노력들을 윤활유 역할을 좀 잘 해주시기를 기대를 하겠고요. 저는 관광공사가 경찰이 아니라 왜 관광공사가 나섰는지도 제 과문해서 잘 이해를 못한 채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이례적인 경우이긴 한데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출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시고 또 대한민국 법을 집행하는 검사 출신이시고 하니까 제1야당 대표라고는 하시지만 불법도 상관없다. 나는 누워 있을란다. 이거 계속 갈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 본인이 담고자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상황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보다는 왜 단식을 해야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불법 상황을 좀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에 따른 무슨 괜한 물리적 충돌, 여야 간에 대화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일은 서로 좀 조심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자, 박정하 대변인. 네. 그 비닐 천막이 쓰러졌나 봐요. 바람이 불어서. 그래서 이제 몽골 텐트 비슷한 걸 설치한 건데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문자를 보낸 건데 궁금한 건 김광진 정무비서관이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게 불법이니까 내가 황교안 대표 쪽에게 철거하라고 문자를 보내야지 라고 결심하고 문자를 보냈을까? 아니면 청와대 위에서 김광진 비서관보다 높은 누가 정무수석 혹은 정무수석 그 위에가 야 빨리 철거하라고 문자 좀 보내 라고 시킨 걸까가 좀 궁금해요. 아니 느닷없는 관광공사 얘기하셨잖아요. 관광공사가 무슨 죄예요? 청와대가 누르니까 공문 보내지. 똑같은 거예요. 김광진 비서관이 혼자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왜 연 이틀 찾아가셨던 우리 강기적 수석님 왜 직접 가서 말씀 안 하시고 저렇게 비서관 통해 갖고 문자로 또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청와대가 너무 옹졸하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글쎄 이 광화문 길 따라 조금 올라가면 바로 저 사랑채 분수대가 있어요. 요즘 관광객들은 너무너무 넘쳐나고 있고 사실은 거기 경호상의 문제 때문에 천막을 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마침 안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무슨 몇 달씩 갈 일도 아닌데 청와대가 왜 저렇게 대응하나 싶고요. 만약에 제가 정무 관계자 일이었다면 조국 수석이 ATM기 썼다는 그 100일 경비단이나 아니면 수성대 건물에 가가지고 경호처가 아주 튼튼한 천막을 좀 쳐놓고 제발 대표님 거기서 딱 20m만 옮기면 되니까 여기서 좀 계세요라고 바람도 안 불고 좀 난로도 갖다 놓은 그 튼튼한 텐트 쳐놓고 글로 좀 옮기십사 하고 부탁을 드릴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뒤에서 와가지고는 저기 단식한다고 해가지고는 텐트 이 비바람에 막 무너지는데 그거 못 치게 하고 또 비서관 시켜가지고 그것도 직접 간 것도 아니고 문자 보내서 황교안 대표가 단식하시는 건에 대해서 찬반 논란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뭐 텐트를 칠 수 있느냐 없느냐 불법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언가 주장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가면서 단식을 하고 있으면 청와대가 그에 맞춰서 뭔가 좀 해줘야지. 이게 너무 지금 청와대가 하는 일이 난 저런지 잘 모르겠어요. 옹졸해. 김광진 비서관이 전에 정경심입니다. 이 글 조국 전 장관 조사 때 올렸던 분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예. 사실은 김광진 비서관이 그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왜 저런 글을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본인의 SNS에 김광진입니다가 아니라 정경심입니다라고 정경심 교수의 글을 해명글을 올려줬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저분이 저러셨을까? 근데 저는 좀 그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무슨 일 생기면 법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무 비서관이지만 법대로 한 거죠. 국유지의 천막은 불법입니다인 거고, 전 유재수 전 부시장도 앞서서 왜 업체 대표들 2명 만났었잖아요. 그것도 뭐 본인들이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은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프채랑 뭐 받은 건 맞다. 근데 대가성 없었다. 양쪽에 똑같은 주장이었고, 다시 말하면 받았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김광진 저는 비서관이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법대로는 문제 없다, 혹은 이건 법대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올린 거 아닐까요? 예. 자, 궁금한 건 관광공사가 갑자기 왜 나섰나? 라는 건데, 김광진 변호사님. 김광진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김광상 변호사님. 네. 한국관광공사가 갑자기 왜 나선 거예요? 이 판에 왜 낀 겁니까? 이제 거기를 관리하는 곳이 한국관광공사라고 그럽니다. 청와대 그 사랑새 앞에를, 그 땅을? 네네네. 그래서 이제 국유지이긴 한데, 한국관광공사 이게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유지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제 천막을 설치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뭐 생계를 한다든가 아니면 숙식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건 일종의 이제 시위 농성을 하기 위한 곳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막 설치 행위는 제가 볼 때는 일종의 정치 행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국유지에다가 불법 천막을 설치한 거는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정치적인 거 관련해서 있기 때문에 한국관광공사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약간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할 때 굉장히 말이 많았잖아요. 뭐 뜬금없다, 타이밍이 안 좋다, 또 내부에서도 굉장히 비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결국 이제 본인의 건강이 악화되다 보니까 일단 내부 결집으로 가는 거 일단은 그런 형세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 여당, 청와대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법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법 규정이랄지 형평성에 의하면 철거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정서,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황교안 대표가 굉장히 유독하다고 하는데,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저걸 철거를 운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서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적인 걸 한번 보면서 뭐 우리가 지금 보면 너무나 서로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타협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좀 참는 게 어떠냐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아침 조금 전이에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측근 지상욱 의원을 대동해서 황교안 대표의 단식 텐트를 방문한 사실을 저희가 취재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조금 전 상황이에요. 지금 유승민 의원이 황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텐트에 지금 지상욱 의원과 함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은 이 단식 투쟁을 하기 전에 보수대 통합 논의를 유승민 의원과 다름 아닌 저 두 분이 당사자들끼리 논의를 하던 터였거든요. 과연 유승민 의원이 저 텐트 안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져요. 자, 김변 박사님. 네. 보수대 통합 논의를 하다가 단식 투쟁 때문에 살짝 조금은 주춤하고 있는 상황. 유승민 의원이 왔다는 거예요, 전격적으로. 네. 텐트 안에서 무슨 얘기했을까? 일단은 뭐 의례적인 얘기했겠죠. 대표님 건강 챙기시고 바라는 바 잘 하시길 바라고, 뭐 더 나아간다면 뭐 내용은 지금 유승민 의원 기자들한테 백브리핑한 내용도 있으니까 네.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뭐 황교안 대표 뜻을 같이 한 건 유승민 의원이 앞서 의지를 밝힌 바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보수대 통합과 관련돼서 혹시 얘기를 나눴을까? 지금은 뭐 보수대 통합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우리는 정치인의 말보다 때로는 정치인의 발과 그가 갖고 있는 행동을 바라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찾기 위해서 저렇게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은 사실 과거에 어느 정도 군부를 떼면서 불씨를 살려왔던 보수대 통합이 이거 사그라드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여론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행동들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행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들어가서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굉장히 거센 추위 속에서 건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을 게 첫 번째고,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핵심은 황교안 대표가 나경원 원내대표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단식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은 선거법 때문에 그래요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곧 패스트트랙에 부의돼서 만약에 표결을 선거제도가 처리되고 나면 이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채로 선거법에 처리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룰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황교안 대표 늘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유승민 의원조차도 과거에 수차례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채로 선거제도를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거든요. 아마도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렇게 선거제도 패스트트랙에 강행해서 태우는 것은 어려운 측면들이 있으니 만약에 반대되는 일이 있다면 국회에서 함께 힘을 합치자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어느 정도 좀 이제 중단시키면서 그 몫을 보수 대통합의 힘으로 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까지도 보여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황 대표의 건강과 관련돼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거 듣고 다음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는 저는 이분이 지금 타이밍 놓쳤다고 봅니다. 이 양반 갑자기 뭐 횡재하니까 갑자기 더 욕심이 생기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5일째인데 거의 뭐 건강이 많이 상하셨다 이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5일째 너무 빨리 나와요. 열흘 정도 지난 다음에 나와요. 제가 이거 보통은 20일에서 5일 만에 건강 이상설 나오는 건 좀 빠르신 것 같아요. 너무 빨리 나왔어요.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연평도 코앞에서 보란듯이 포격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했던 9.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문 대통령과의 약속을 김정은이 종이장처럼 꾸겨버렸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동지께서는 전투 즉일 근무를 수행하고 있는 해안포 중대 2포의 목표를 정해주시며 한번 사격을 해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미 보도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정은이 찾아간 저곳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일체의 군사 행위를 자제하자라고 약속을 했던 우리나라와 굉장히 가까운 그 지역을 김정은이 찾아가서 포사격을 지시를 한 겁니다. 국방부가 북한의 보도가 나오자 그제서야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측에서 언급한 해안포 사격훈련은 지난해 9월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하고 그간 충실히 이행해온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입니다. 자, 유감 표명을 했지만 저는 국방부가 뒤늦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실제로 포사격을 지시한 거는 국방부가 유감 표명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우리 군도 김정은이 저기서 포사격을 했다. 쉽게 말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약속했던 9.19 군사합의를 김정은이 정면으로 어겼다라는 것을 정부가 이틀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감 표명하지 않고 숨기고 있다가 북한이 방송을 하니까 그제서야 뒤늦게 유감 표명을 한 건데 박용진 의원님, 북한이 이 사실 방송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정부는 끝끝내 유감 표명 안 하고 그냥 숨기고 간다라는 뜻이었나요? 둘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요. 하나는 일단 북측이 최고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이 사태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신의 성실 그리고 적어도 적대 행위를 좀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합의 내용, 국가가 뭐 양측 간의 합의에 대해서 일단 북측이 일찍 어긴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대응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아마 NSC라든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기를 좀 거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한번 쏴봐, 잘 나가나 보자, 녹슬진 않았어? 이런 정도의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 작심하고 특히나 연평도 포격 도발을 9년째가 지금 되는 날인데요. 그것에 맞춰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일종의 그 정치 군사적 도발 행위를 지금 작심하고 한 것이냐, 이걸 잘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왜 그 북에서 방송하기 전에 입 다물고 있다가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뒤늦게 유감을 밝히느냐, 이 문제인데요. 저는 국방부가 최근에 여러 국회에서 여러 지적을 받은 것 중에 왜 국방부답지 않게, 왜 무력을 담당하는 부처답지 않게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있고요. 외교와 정치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상대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쨌든 이것이 최악으로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조치 후보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군대입니다.
햇볕 정책을 주장하고 남북 간의 최초의 정상회담도 끌어냈던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제1호 튼튼한 안보입니다. 이 튼튼한 안보를 우선했었기 때문에 1차 서해대기 교전, 2차 서해 교전 때요. 대한민국의 해군이 일단 청와대에 전화해봐, 카톡 날려봐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초전 박사를 낸 거 아닙니까? 초전 박사, 그야말로. 그래서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북측이 우리 경고에도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밀고 내려왔을 때 가차없는 포격을 가해가지고 1차 서해교전 때는요, 북은 거의 자기들 전투 전투사에 최악의 상황을 그때 맞이했던 겁니다. 우리가 대승을 거뒀죠. 대승을 거뒀습니다. 예. 140몇 명이 전사했어요, 북측은. 우리는 경상자 3명으로 끝났고요. 2차 서해교전은 북이 작심하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 군에게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 측 피해가 있었습니다만 그것도 즉각 응전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북으로부터 사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방과 관련해서 국방부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를 고민하실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명령하고 우리 국민이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부여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유감이라든지 아니면 이러지 말아라라고 하는 경고를 즉각적으로 하시는 것이 맞지, 만일에 북의 방송이 나왔으니까 이거 더 이상 숨길 수 없었겠다 싶어서 뒤늦게 하신 거라면 군대 갔다 온 사람으로서 아주 실망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도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박정화 대변인. 보세요. 국방부도 북한이 공개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유감이다 했잖아요. 자, 그럼 그 다음 청와대. 과연 이게 그냥 북한이 늘 쏘듯이 뻥뻥 쏜 게 아니라 김정은과 문재인 대통령, 우리 평양에서 봤잖아요. 두 분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문 대통령이 다 봐줄 거 봐주면서 그래, 우리 요 지역에서만큼은 군사적으로 서로 도발하지 말자. 새끼손가락 꼭꼭 걸고 약속했잖아요. 문 대통령과 한 약속을 김정은이 면전에서 종이장처럼 꾸겨버린 거잖아요. 9.19 군사합의 이렇게 위반한 거잖아요. 일부러 콕 찍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9.19 군사합의 소위 김정은 위원장 정상이라 칩시다. 정상 간에 이루어진 합의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지시해서 발표할 거다. 하나. 두 번째, 절대 여기선 무력행위가 있을 수 없는 그 지역 딱 가서 한다. 자, 청와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숙제 일로 던져놓은 거예요. 근데 청와대 여태 아무 말 없고 국방부 여태 모른 척하고 이제서 유감스럽습니다라는 아주 짤막한 말 한마디 해요. 우선 그 전에 이 여당 의원이 이런 분만 있으면은 의원 정족수가 훨씬 많이 늘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용진 말 잘했다. 예. 근데 맞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라는 게 역할 분담이라는 게 있는 건데 통일부나 외교부는 좀 유하게 나가더라도 국방부는 이거 당장 대응 사격, 대응 교전 해야 된다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게 다 정치군인들만 있어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이 들고, 더더욱이나 지금 우리 작년에 다 기억합니다만 청와대와 평양 간에 직동 라인 그거 들고 부속실장이 들었다 놨다도 했고 이랬는데 그런 거 왜 들어서 얘기 안 해요? 왜 항의 한마디가 못하는지 모르겠고, 좀 전에 말씀 중에 하나, 이거는 저랑 생각이 틀린데, 국방부가 저렇게 판단하고 저런 상황이 있었으면 빨리 청와대가 NSC 열어서 뭐 해야 된다? 글쎄 요즘 보면 청와대가 NSC 열어서 회의만 하면 이만큼 단단했던 물건들 흐물흐물해져. NSC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는지, 올라오는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는 그 지금에 있는 청와대 NSC 더 이상은 신뢰 못하겠습니다. 예, 이쯤 되면 일각에서는 장희영 교수님, 해안포 훈련 발표도 문 대통령이 초청했지만 거절한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을 맞춰서 했고 그날이 연평도 포격 9주년이에요. 저는 천안함 침몰하고 연평도는 제가 직접 사회부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했었거든요. 저는 그 연평도 포격 그 현장을 취재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날에 맞춰서 김정은이 도발했으면 적어도 대통령이 만약에 부담스럽다면 청와대에서 한 줄 논평이라도 김정은한테 자중자애하라라고
한마디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청와대나 정부의 그 대응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대응 방식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입장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일본이 막 뭐라고 하고 나니까 일본에게 이야기하는 게 있었지, 우리 정부만의, 그러니까 일본이 입장 발표하듯이 우리가 우리 입장 먼저 발표하는 게 항상 없어요. 이번에도 북한이 통신 보도를 나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북한 너희들 이렇게 하는 거 9.19 군사합의 합의 위반이 우리 입장을 먼저 내보이는 것도 아니었었어요. 게다가 저는 지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우리가 초청했던 거 김정은이 거절하면서 방송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우리를 뭐 조롱하니 어쩌니 우리가 방송 한창 했었던. 저는 그때 이미 북측에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은 명확히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에서 실체 없이 이벤트성으로 벌이는 거엔 도저히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지난 정권 들어서자마자 저는 굉장히 그때 감동적이었었는데, 남북 정상이 만나고 이산가족 만나고 이제 뭐가 정말 되겠구나.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네. 전 이 기대를 어쩌면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만나고 한국 정부와 무슨 일을 하면 정말 뭔가 되겠네. 아마 그런 기대로 왔을 수도 있어요. 9.19 군사합의도 아마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좋은 실체가 있으면 그걸 이벤트성으로 하고 실체를 실행하면 좋은데, 이벤트만 있고 내용이 없이 실체가 없으면 그 다음에 오히려 허무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번 제가 그 북한 방송 내용을 꼼꼼히 보다 보니까 그걸 명확히 했더라고요. 가봤자 뭐 한국에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 미국에 기대하는 거 외에는, 그리고 한국에 홍보하면서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에 우리 들러리 설상이 없다. 약간 이런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번에 북한도 잘못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또 어쩌면 용인한 것은 우리 한국 정부에도 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를 비판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에 한국 정부의 대응을 보면 특히 대외적으로 뭐 대북이건 뭐 대일이건 대미건 간에 조금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이 보입니다. 예. 자, 네 번째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학부 시간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분들이 학부 4인방에 선정되는지 그 4인방부터 만나보시죠. 자, 일본의 스가 건방장관, 그리고 두 번째는 홍콩 선거 결과, 세 번째는 블룸버그가 대선 출마한대요. 네 번째는 조코비. 하나하나씩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 한일 양국 정부. 이 조건부 연장 합의에 대한 발표를 두고 한국, 일본 진실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판정승이라는 우리 정부와 양보한 것 하나도 없다는 일본. 이 같은 양국의 다른 입장 발표를 두고 이번엔 사과 논란이 불리붙었습니다. 일본의 항의를 해 사과를 받았다는 우리 측과 사과한 적 없다는 일본 측이 반박에 재반박을 거듭하며 충돌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스가 일본 관방장관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韓国側の発信の一つ一つについてコメントすることは生産的ではない、このように考えます。いずれにしろ政府として謝罪した事実はありません。 자, 이 같은 사과 논란에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한일 정부 중 대체 누구 말을 믿냐라고 격양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과를 했든 안 했든을 떠나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다음 달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 때까지 수출 규제와 징용 배상 문제 등을 푸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강산 변호사님, 이게 말입니다. 자꾸 일본 정부가 우리와 합의한 것과 다른 내용들을 자꾸 자국 언론에서 술술 푸니까 얄밉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는데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집중하자. 정부가. 근데 그 말이 맞은 것 같고요. 근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일단 지소미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일본이 한 7, 8분 늦게 발표했어요. 그러면서 내용이 좀 달라진 건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부분에다가 마치 우리가 WTO 제소를 중단하기로 하고 수출 규제와 관련한 것을 구걸한 것처럼 그 내용을 두 개를 넣었는데 우리는 이제 합의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사과 자체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아마 간부 정도 해당하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본 정부는 사과한 적 없다. 사과한 적 없는데 거기 단서가 있어요. 정부로서 사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사과했던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본이 약간 비굴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너무 강하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진실은 이제 국민이 알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과를 했냐 안 했냐 아니면 합의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가지고 너무 물고 늘어지다 보면 지역적인 일이다. 그리고 감정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걸 풀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정부에서도 계속 언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고 또 언론에서도 이건 지역적인 거 가지고 계속 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맞지 않다. 대중적으로 가자. 그렇죠. 이건 이제는 이제 여기서 잠을 재우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한일 정상회담 가서 한일 관계를 풀어보자.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예,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베 총리는 지금 이 늦가을에 벚꽃 때문에 아주 곤란합니다. 벚꽃 엔딩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국가 행사에 자기의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문제 때문에 일본 정계에서 아주 질 나쁜 행위로 지금 보고 있고요. 거의 벚꽃 게이트 수준이잖아요. 예,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라도 자꾸 이렇게 자기가 자신의 성과를 과장해서 이렇게 발표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보고요. 우리는 그냥 다른 얘기할 거 없이 좀 벚꽃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면서요. 예. 사쿠라죠? 이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을 이 국면에서 안보와 경제가 엉켜있는 이 국면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같이 엉켜있는 이 국면에서 유리하게 일본 정부를 이렇게 끌어내기 위한 폭넓은 이런 사고와 예. 정치 작업을 좀 진행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핫플입니다. 홍콩 선거 결과로 한번 가보시죠. 분노한 홍콩 민심이 반중 시위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더민주진영이 전체 452석 가운데 388석을 차지하며 사상 처음 압승. 홍콩의 중국화를 반대하는 정부 심판론이 부상하며 최다 투표율 71.2% 기록. 그 결과 2014년 우산혁명과 올해 시위를 이끈 젊은 주역들이 대거 당선된 반면 친중파 60석에 그쳐서 범민주파가 선거혁명을 이뤘다는 평가, 거의 반중파가 압도적으로 눌렀다는 거죠. 광복, 홍콩, 시대 혁명 등을 외치며 감격하는 직장인들의 분위기도 있었고 민주주의가 시작됐다, 거의 광복절 분위기.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당선자와 홍콩 시민의 목소리,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도 각각 들어보시죠. That the Hong Kong people should really leverage on this result to ask for more democracy in the future. 其實我覺得政府可以從今次呢個選舉入邊咧，就應該要開始意識到，其實一直咁樣打下落去，未必係一件可以圓滿解決到今次呢個政治問題嘅。不管香港發生什麼樣的事情，香港是中國領土的一部分，香港是中國的一個特別行政區，任何企圖搞亂香港。 왕이 외교부장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당혹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홍콩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위대함, 한 표의 위대함을 보여준 거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궁금한 거는 왕이가 저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자유, 민주주의 이게 뭔지 사실은 이렇게 딱 손에 잡힐 묘사하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한번 그런 거를 느꼈던 사람들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저거를 세계가 다 쳐다보고 있는데 과연 중국이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런지 그리고 중국의 지도부가 이 건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기준에 맞춰서 중국 국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저는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388대 60. 야, 이게 짜릿한 결과 아니겠어요? 완전히 180도 뒤집은 결과잖아요. 참 홍콩 시민들 대단하다는 생각 듭니다. 자, 다음 핫플 소식입니다. 블룸버그를 만나보시죠. 맞습니다. 그 블룸버그. 미국의 억만장자이자 미디어 재벌인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선에 도전하겠다. 공식 선언.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4년 더 감당할 수 없다며 민주당 대선 경쟁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미국의 가치를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존재다. 강도 높은 비난까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적한 인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자산 규모 5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4조 2,400억 원에 달하는 초가부 블룸버그가 돈이 이렇게 많아요. 자금력을 바탕으로 대대적인 새몰이를 예고한 상황. 내 돈으로 선거 치르겠다. 후원금도 사절했어요. 일주일짜리 TV 광고를 위해서 우리 돈 400억 가까이를 쓰는 등 재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재산을 쏟아붓는 블룸버그를 향해서 인지도는 높일 수 있다는 분석과 트럼프에 이은 부호 대통령이라는 부담이다라는 평가도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2박 3일 일정의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부산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각국 정상들과의 환영 만찬을 주재했는데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다시 만난 인도네시아의 조코위 대통령과는 화기애애한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얼마나 친근했으면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형님이라고 했습니다. 존경하는 형님이라고요. 직접 들어보시죠.
소중한 친구 쪼꼬이 대통령님을 제 고향 부산에서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형님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따뜻한 환영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조코이 대통령 이렇게 한국말 잘하세요? 제 아는 분보다 한국말 더 잘하세요. 그분은 한국 사람인데, 옆에 통역이죠? 그렇구나. 친근함을 여과 없이 드러낸 두 정상은 두 나라의 경제 협력을 꼭 증진해야 한다며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최종 타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 정상들과 협의 후 아세안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갖고 협력해 나갈지 성명 내용도 공동 발표할 예정입니다. 저는 조코이 대통령이랑 비슷하게 생겨서 조코이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옆에 통역분이라고 해서 다시 정정해드립니다. 그렇게 한국말 잘할 수가 없죠, 사실은. 하여튼 두 분이 정상에 이렇게 친근한 모습 보이니까 참 기분은 좋습니다. 자, 저희는 60초 광고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